이 신뢰할 수 없는 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보안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도 많이 겪어보시겠지만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지사가 있다든지 뭐 해외 뭐 사무소가 있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요. 과거처럼 뭐 회사 안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재대원 이런 곳에서 사람이나 그러니까 PC방에서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재택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출장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나 또는 뭐 PC나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거냐 믿고 회사 업무를 쓰게 만들어줄 거냐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이제 기술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기술은 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국방부에서 뭐 그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브라우저는 자기 PC에서 브라우징이 돼요. 자기 PC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동영상이 돌아가고 뭐 글자가 보이고 하는데 그것을 PC에서 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일회용 컨테이너라는 데서 브라우저가 일어나고 그 결과 화면만 내부 PC에다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이 사람이 회사 내에 있든 PC방에 있든 집에 있든 뭐 출장 중이든 관계없이 뭔가 인터넷 쓰려고 하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웹 화면을 구성해주는 서버에서 거기에서 브라우저가 떠서 실제 크롬이든 엣지 브라우저가 떠서 그 중간에 있는 브라우저가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 접속을 갖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웹 화면이 구성이 되겠죠. 다 그려진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어떤 방식으로? 픽셀 방식으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IPTV 보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집에서 TV에서 뭔가 직접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방송사에서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그대로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트 브라우저도 똑같다라는 거죠. 중간에 있는 일회용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화면을 그린 다음에 사용자에게 그 그려진 그림만 보내준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외국산 뭐 어떤 N사 같은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걔는 반쪽입니다. 반은 리모트에서 브라우징이 되고 또 일부 스크립트는 PC에서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100% 리모트 브라우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웹 격리라고 하죠. 아예 내가 웹을 보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웹이 격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특징은 뭐냐면 사용자가 닫아버리면 일회성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같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설사 사용자가 뭐가 랜섬웨어 걸릴 수 있는 사이트에 감염을 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회용 컨테이너만 순간적으로 감염됐다가 브라우저를 닫아버리면 브라우저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감염된 게 사라진다. 만일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그 인원수만큼 브라우저가 생겨서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할 수 있죠. 여기에서 접속하는 이 장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장비들, 신뢰할 수 없는 장비들, 저게 PC든 요즘 많이 쓰는 맥이든 핸드폰이든 신경을 안 쓴다라는 저희는 리모트 브라우징에서 다 쌓아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은 이미 뭐 가트너나 이런 여러 보안 단체들에서도 보면은 앞으로의 가장 우수한 웹 격리 기술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웹 격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격리만 되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저희는 거기에다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적용한 상태에서 웹 격리를 다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회사 밖에서는 A라는 시스템을 들어올 수 있지만 근데 중국에서는 안 돼. 미국에서는 돼. 뭐 일본에서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든지
근무 시간에는 되는데 근무 시간 외에는 접속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이 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접근 사이트를 열어주는데 뭐 아침에 한 30분만 열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세팅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적응으로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부합하면은 정책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웹을 격리하고 모해했기 때문에 설사 나쁜 사이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가 침해받거나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 이야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업무상 인터넷에서 파일을 내려받거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프트캠프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일을 모해하는 CDR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아마 공공에서 되게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다운로드 되는 파일을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고 만일에 매크로나 스크립트가 있으면 다 지우고 깨끗하게 있는 화면만 뭐 그런 식으로 내부로 넣어서 설사 고객들이 또는 뭐 사용자가 악성 코드가 있는 문서를 취급을 하더라도 내부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들어온다. 마지막은 뭐냐면 누가 인터넷을 써서 무엇을 하는지를 사실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뭐 저도 굉장히 큰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소프트캠프로 이직했는데 뭐 리얼하게 누가 청와대에다가 뭔가 글을 올렸어요. 그것도 회사에서. 근데 누가 올렸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인터넷을 쓰다 보면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웹 격리 기술을 쓰면 그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100% 기존에 내가 쓰던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쓰는 방법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인터넷에 가서 www.유튜브.com 또는 네이버.com 치면 그냥 가상 브라우저에 붙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잘 못 느껴요. 보안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또 화상회의라든지 리모트 브라우저이면서도 화상회의가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를 거의 기존하고 같은 방식으로 쓰지만 실제는 격리된 환경에서 브라우징이 되고 있다. 내 PC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로 트러스트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명시적으로 권한을 줘라. 과거에 보면은 정문만 통과되면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그 사람이 정문을 들어와서 어디를 가든 1층을 가든 2층을 가든 식당을 가든 강당을 가든 그냥 통과돼요. 그런 거를 이제 암묵적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테러를 하는지 나쁜 짓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이 사람은 정문을 통과해서 지하에 있는 매점만 갈 수 있어. 다른 데는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권한을 주라는 거죠. 세세하게 권한을 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최소한의 권한만 줘라. 이 사람이 매점만 가고 화장실만 가야 되는 사람인데 쓸데없이 광당을 주고 1층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사고를 과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사고를 과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집 여기도 뒤에 보면은 소화기가 있어요. 요즘 모든 건물에 곳곳에 소화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불이 날 걸 대비해서 소화기가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불이 나면 끄라. 그러니까 사고를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보안에서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과정은 뭘까요? 모든 로고를 다 남겨놔라. 나중에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누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로고를 다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하고 달리. 그래서 웹을 쓰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웹에 들어가서 어떤 글자를 입력을 했고 어디를 클릭을 했고 그 클릭해서 어떤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고 이런 로고들을 전부 남겨놔라.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추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남겨놓고 보관해라는 게 사고를 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서 보시면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브라우저에다가 적응해요.
어댑티브 폴리시 정책을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접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접속하는 URL이 어딘지, 어느 시간에 접속했는지, 거기에서 파일을 첨부했는지 또 다운로드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디시전 포인트에서 정책을 관리자가 미리 세팅해놓은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너 그 사이트 못 들어가 또는 들어갔지만 너 키보드는 못 넣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어 또는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못해 또는 화면에 스크린 마크를 띄워가지고 사진 못 찍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사이트마다 A URL은 뭐 네이버는 업로드 다운로드가 되는데 뭐 다음은 안 된다든지 또 어디는 뭐 들어가면 스크린 마크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PC에서 들어오면 그냥 자유롭게 통과시켜 주지만 회사 PC가 아닌 PC에서 들어오면 뭐 스크린 마크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한다든지 파일 업다운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어댑티브 폴리시 정책을 리모트 웹 브라우저에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웹 브라우저가 못하던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파일을 반출하는지 반출하지 않는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네이버를 쓸 수 있게끔 열어줬다. 그거 위에 사이트 차단 솔루션이라는 거 가지고 네이버를 열어줄 수 있잖아요. 열어주면 그걸로 끝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차단할 수가 없는데 웹 격리라는 제품을 쓰면 네이버는 쓰게 하지만 파일을 못 올리게 또는 다운로드를 못하게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데모도 보여드릴 건데 그런 사고 많았죠. 챗GPT를 써가지고 회사의 기밀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기존의 웹에서는 누가 어떤 글자를 입력을 했고 또는 어떤 글자가 들어있으면 이걸 차단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공공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개인정보를 웹에다가 못 넣게 막아야 되는 법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웹 브라우저에서는 개인정보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일반 정보만 통과시키고 개인정보만 웹에서 입력하는 걸 차단하겠다.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리모트 브라우저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다.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강제로 잠궈버린다든지 자기 PC에 있는 거에서 웹 브라우저를 하면은 본인 닫기 전에는 우리가 못 닫잖아요. 근데 리모트 브라우저를 쓰면은 사용자가 시간을 세팅해 놓으면 그 시간, 뭐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이면 화면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고를 가정해서 모든 로그를 남게 된다는데 리모트 웹 브라우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력을 남기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되면 이제 기본 남겨야 되는 로그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다 남기겠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입력한 텍스트까지 남깁니다. 그런데 화면은 누가 요즘 키보드만 쓰나요? 다 마우스로 또각또각 클릭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남겨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화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합니다. 주기적으로 캡처를 떠서 뭐 1분에 몇 개 또는 뭐 몇 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은 관리자가 세팅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 나오겠죠. 야, 그러면 뭐 1000명 곱하기 뭐 하루에 10,000장 하면 하루에 10,000,000장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열어봐요? 사실 못 열어보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고민을 했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캡처된 그 사진에서 글자를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따로 또 TV로 저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글자를 먼저 검색을 해서 역으로 사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어쨌든 사진 찍힌 화면에 청와대라는 글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청와대를 먼저 검색해서 청와대 글자가 들어가 있는 화면을 따진 다음에 거기에 뭐 누구 홍길동 어디 뭐 신문고 오르면 청와대 다음에 신문고 해서 찾아서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공공에서 하시다 보면 이런 고민 많죠. 어디 뭐 지자체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 야, 그거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작년 10월 달에 리모트 브라우저에 대해서 신속 확인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 확인제는 뭐 여기 쭉 써놨습니다만은 보안적 합성 검증 없이 도입 가능하다.
공공에서 어떤 사이트들에 대해서 나 등급 나급 다 그룹에 대해서 보면 여기 써놨습니다. 뭐 각급은 좀 어렵습니다. 각급은 어차피 국정원의 보안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지만 나급 다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속 확인서 이것만 가지고 보안 검정, 보안 적합성 검정, 추가 검정 없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보시면 키사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납품이 돼야 될 텐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소프트 캠프는 신속 확인서 받았다더라 하고 요거 지금 영업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미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검증. 그럼 검증은 어떻게 해야 돼? 신속 확인이 좋아. 공공은 뭐 다 받았으니까 오케이. 검증은 비조치 의견서라는 걸 이미 2019년, 21년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웹 격리 기술을 쓰면 이미 논리적인 망분리로 인정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도 문제시 도입되어 있고 지금 POC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도. 그래서 이 리모트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공공이나 금융에 적용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망분리 요건에도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쓰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는 좀 길었는데 좀 빨리빨리 질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 배쇄망에서 인터넷 쓸 때 현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PC를 두 대를 써요. 내부망용 PC, 인터넷용 PC 따로 쓰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제 망 연계 솔루션 태워가지고 뭐 엄청 복잡하고 불편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부망 PC 하나에서 바로 인터넷을 쓸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경기대 한개 쓰기 때문에 망분리 된다라는 거죠. 뭐 망분리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겠습니다. 온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 보시면 누군가가 그냥 www.korea.kr 치면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동으로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쓰는 사람은 전혀 몰라도 돼. 리모트 브라우저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나오나?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밑에 보시면 실덱스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URL 보이는 창이 두 개가 보이죠. 이게 이미 리모트 브라우저를 붙여서 나간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www.korea.kr 치면 그냥 바로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싫다 그러면 포털 방식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콜센터나 이런 쪽에는 보면 직원들이 모든 URL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뭐 5개나 10개 정도만 쓰면 5개나 10개 정도를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죠. 얘 먼저 들어가 써라. 그런 식이죠. 그 외에는 쓰지 마라.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방식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한하게 쓸 거냐, 약간 프리하게 쓸 거냐라는 그런 방식만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장비가 BYOD입니다. BYOD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꼭 PC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핸드폰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맥이든 리눅스든 뭐든 어떤 거든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는 디바이스는 다 된다는 의미에서 BYOD라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포트를 통하거나 URL을 통해서 내부에 들어가면 경기대 환경에서 접속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때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제어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뭐 구글에서는 못 내려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 복사 붙여넣기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스크린 마크 띄워가지고 카메라로 촬영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만일에 파일을 내려받는다고 하면은 파일 내려받을 때 모의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PC로 내려받는 게 아니라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웹 폴더 앞에서 우리 이광 수석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드 드라이버라는 걸 통해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받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편집한다는 거예요. 웹에서 편집한다. 문서를 내부망으로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부망에서 화면을 다 보고 있지만 문서 자체가 내부망에서 보고 편집하고 다 하지만 실제 문서의 실체는 어디 있다? 외부 인터넷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보안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서는 꼭 내부망으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 저 웹폴더에서 마우스 클릭하면은 만정통이라는 게 뜹니다. 저희가 뭐 한삭이나 휴대시온하고 인터페이스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막는 게 태워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망에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는 게 성립되면은 바로 웹 저장소로 가서 열릴 수 있도록. 저 웹 저장소는 그냥 웹 브라우저 안에서 보이는 저장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자, 누군가가 챗GPT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해요. 요즘 막 네이버에다 입력을 해요. 근데 막 주민등록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막 이러더라. 근데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만 차단하고 싶더라. 그럴 경우에 민감정보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그 개인정보가 들어왔을 때만 차단하는 거죠. 못 올라가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챗GPT는 앞에서 우리 대표님도 설명했지만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나올 때부터 문제가 많겠죠. 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뭐 3분 긴자에서 뭐 연구원이 뭐 중요한 기밀을 챗GPT에 올렸다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거 저기 정합님 클릭하면 동영상 플레이. 지금 보시면 이제 샘플로 뜬 건데요. 구글에서 글자 입력하는 거는 전혀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챗GPT라는 걸 검색해서 챗GPT, 이것도 지금 리모트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리모트 브라우저가 붙어 있어요. 리모트 브라우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써서 챗GPT 들어갔는데, 자, 챗GPT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라는 글자가 만일에 키워드로 걸려 있으면 안 넘어갑니다. 확인 누르기 전에는. 확인을 눌러줘야 그때 챗GPT한테 들어가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지 어떤 사이트에 어떤 개인정보나 어떤 키워드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민감정보가 들어있으면 업로드 되지 마.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쪽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의 그 망분리가 되는 데는 내부 업무용 메일이 따로 있고 외부 업무용 메일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부 업무용 메일을 보려고 그러면 외부 업무용 PC에 가서 열어봐야 돼요. 내부 업무용 메일을 보려면 내부 업무용 PC에 가서 봐야 돼요. 근데 뭔가 자료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또 엄청 불편하죠. 하지만 저희 리모트 브라우저를 쓴다고 하면 망분리 요건에서 내부망에 있는 PC에서 외부망에 있는 거를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열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화면만 보면 돼. 글자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메일 자체가 내부망에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도 일람하고 또 웹으로 바로 편집해서 바로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PC를 2대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금융사인데 지도를 써야 돼요. 내부망에서 지도를 써야 되는데 지도가 요즘 워낙 자주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지도를 계속 DB를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야, 인터넷에 있는 지도 좀 다운하면 안 돼?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나 뭐 그런 지도를 다운하면 안 돼?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내부망에서 다 하지만 지도 있는 부분만 리모트 브라우저 더 쉬운 거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주소를 입력하면 외부에 있는 리모트 브라우저지만 지도가 줌이 된다든지 또는 지도의 위치를 클릭을 하면 주소가 내부 업무 시스템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리모트 브라우저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재택근무하면서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쓰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기존에 VPN으로 되게 많이 썼죠. 근데 VPN은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점이 있습니다. VPN이라는 건 네트워크만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저희 제품을 쓰면 신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집에 있는 PC에서 들어오든 뭐 어디서 들어오든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오더라도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써서 가능하다는 거죠. 접속해서 내부의 컨텐츠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외부 파일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바이러스가 걸린 PC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이 이중으로 있는 걸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장비에서 들어올 때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집에 PC에 뭔가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 있는 크롬이나 엣지나 뭐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그 브라우저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조건만 맞다고 그러면 관리자가 세팅된 조건에 맞다고 그러면 내부 시스템에 붙어서 온갖 업무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이나 이런 것도 바로 편집해서 저장할 수가 있다. 근데 그 파일도 집에 있는 PC에서 편집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리모트 브라우저 환경에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이 보안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IAP가 붙어 있습니다. Identity Aware Proxy라는 신원 인식 프록시가 한 번 더 네트워크를 감싸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꼭 가정에 있는 PC랑 문서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러면 CDR이나 이런 기능들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어떤 고객사들은 회사 안에 있는 자기 PC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집에서 재택근무하지만 내 회사 PC에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문서를 뭔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가 RDP2HTML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정에서, 회사 밖에서 내부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의 특징이 뭐냐면 강조드렸지만 어떠한 프로그램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웹 브라우저, 최신 웹 브라우저, 크롬이나 엣지나 이런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바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흔적도 접속하는 PC에는 남지 않습니다. 캐시도 안 남습니다. 템프 파일도 안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굳이 파일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파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집해서 거기서 바로 업로드, 다운로드, 전송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고객들에게 이런 개인 포탈. 어떤 사람은 ABC라는 시스템에 접속 권한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ABCD가 있을 거예요. 근데 D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D 화면을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형 맞춤형으로 누구는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만 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포탈 화면으로 구성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뭐 금융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민간 기업도 그렇고 보면 모바일을 쓰기 위해서 모바일용 앱을 따로 개발하고 그것도 심지어 안드로이드용 따로 아이폰용 따로 개발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은 그 버전에 맞게 또 개발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모바일에서 필요한 몇 개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리모트 브라우저를 쓰면은 그냥 됩니다. 화면 바꿀 필요 없어요. 기존의 PC용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가지고 모바일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폰의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용 앱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CDR 파일을 모해하는 소프트 캠프가 거의 한 14년 정도 됐나요? 뭐 그렇게 오래전에 개발했던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동향을 보면 국정원에도 보면 엊그제 나온 뉴스에 보면은 이제 망분리 손볼 거야.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보안 강도를 조정을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 짐작컨대 3층으로 갈 것 같아요. 정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 그냥 내부망 인터넷 이렇게 지금은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3중으로 쪼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CDR이 필요하다는 거죠. 파일은 인터넷망 내부망까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CDR을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망분리 요건이 바뀌면 분명히 CDR이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마 법적으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외국들은 법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CDR 한 다음에 망 전송을 태워야 된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곧 명문화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실덱스 파일이라는 파일을 모양시키는 솔루션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2013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뭐 다양하게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문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GS 인증도 가지고 있고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방식은 지금 망연계를 전송한다든지 메일이 들어올 때, 메일에 첨부되는 문서가 들어올 때도 CDR을 하고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든지 저장 매체에서 들어오는 것들, 업로드되는 파일들을 다 가능하다는. 자, 구성 예를 보면 망연계, 망분리 요건이 필요한 데서는 망연계를 통과시킬 때 CDR을 한 다음에 망연계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는 이 공공에서도 맛있죠. 게시판에 민원인들이 막 문서를 막 올려요. 근데 그걸 불안하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게시판에 올라갈 때 공공의 민간이나 공공의 게시판에 올라갈 때 CDR을 걸어서 올려서 깨끗하게 내부로 반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지만 웹에서 이메일이 들어올 때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 들어올 때 이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도 모해화시켜서 내부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클릭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2021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정부에서 공공에도 클라우드로 전면 개편을 하겠다. 뭐 2025년까지 전면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다 웹으로 뭐 사스가 다 가능한데 보안 관리 중에서 특히 인증하는 거,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하는 거하고 웹 격리,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웹 격리만은 사스로는 안 돼 이렇게 문이 떼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간이나 공공이나 금융에서 사스를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흐름입니다. 대세입니다. 이걸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를 없이 되게 어렵거든요. 문제가 됩니다.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쓰되 아이디 패스워드는 클라우드에 있으면 안 돼. 라는 게 국가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내부에 있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중간에 있는 DNB 존에다가 IDP, ID 프로바이더라는 걸 둬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클라우드에 있는 ID 패스워드 인증을 DNB 내부로 가지고 내려와서 소프트 캠프가 실드 아이디라는 걸로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뭐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가 됐든 뭐 세일즈포스가 됐든 KT 클라우드가 됐든 MS365가 됐든 우리가 인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소프트 캠프가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 캠프가 그 인정 토큰이라는 것을 국제 표준 토큰으로 MS에 보내주고 네이버 보내주고 KT에 보내줌으로 해서 굳이 ID 패스워드가 클라우드에 없어도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게 아마 올 1분기에 제품이 출시되다 2분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드 아이디,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쓰고 싶은데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때문에 걱정돼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른 말로 제가 드리면 싱글 사인온 하고 싶다는 고객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싱글 사인온이 되게끔 앞으로 우리가 실드 아이디라는 제품을 출시시키겠습니다 라는